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 속의 우리나라의 어떤 축산업 동향을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도대체 세계적으로 돼지가 얼마만큼 사육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지,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얼마만큼 차지하면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지, 수출국은 끊임없이 자국의 어떤 그 수익을 위해서 계속 아시아 시장을 비롯해서 계속 수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식량 안보에도 연관이 되니까 축산업 자체는 포기할 수 없고, 하지만 사료나 이런 것들의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료라는 거는 대부분 수입해다가 저희 나라에서 이제 키우는 거니까요. 키울 때조차 사실은 다른 나라하고 많이 비교가 되죠.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냉방, 난방을 해야 되는 어떤 불편함, 그리고 그로 인한 시설이 필요하고, 온도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거부터 해서 외부의 어떤 요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비롯해서 뭐 이전엔 구제요. 물론 끝나지 않은 사항들이죠. 뭐 신종플루, 뭐 AI 같은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어쩌면 돼지하고 무관해 보이지만 돼지가 가장 큰 어떤 병원의 복윤체다라는 인식 또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수급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 수급, 공급이 줄면 수요는 수요가 딸리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거고, 그로 인한 뭐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구제역 보상으로 인해 이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민통성 근처에서 지금 돼 있어서 고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 8개월째 지금 이제 영농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어떤 상황마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응하고 방어해야 되는 어떤 면면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들을 알고 접근하는 것과 우리가 그냥 에이 돼지나 잘 키우지 하는 면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시장을 볼 때 우리나라의 작은 시장을 보지 말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는데 우리나라 위치가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위치에서 지역적으로 보니 돼지는 여기서 많이 이제 키우고 유통되고 어느 지역이 소비가 좀 더 많더라. 그렇게 이런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알면 알수록 이제 저희가 뭐 가령 유통상인을 만나서 팔 때나 이렇게 가격 협상을 할 때나 이럴 때의 어떤 원천이 되면서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고 이론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한번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육류 소비 세계 1위는 어디일까요? 그렇다면 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세계 1위는 어느 국가일까요? 미국? 중국? 뭐 EU? EU 뭐 28개국을 묶어볼까요? 어디일까요? 아니면 뭐 호주? 그러면 그 속에 우리나라는 많이 먹는 쪽일까요? 적게 먹는 쪽일까요? 뭐 내가 뭐 관심 있어봐야 뭐 하겠어. 할 수도 있겠죠. 돼지나 잘 키우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전 강의에서도 항상 얘기했지만 소비가 따라오지 않는 한 생산이 늘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입 어떤 축산물이 들어오고 있고 그 수입 축산물과의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돼지만 많이 키운다고 그게 바로 돈으로 수익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가 따라오지 않고 소비가 따라오지 않으면 공급이 늘어나면 그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항상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또 다른 데로 샜네요. 아무튼 소비가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을까? 아니면 어느 대륙이 많을까? 앞에 강의들을 좀 보셨으면 눈치는 채셨을 것 같아요. 대륙별로 이게 굉장히 양분돼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특징적이죠. 그랬을 때 아시아는 사실 소비는 많은 대신 생산이 좀 많이 부족한 대륙에 속하죠. 어, 다들 한번 자기가 세계 1위라고 생각하는 곳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셨나요? 하지만 동등 비교를 위해서 나라별 인구수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소비량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인당 소비량으로 또 돌리니까 좀 더 헷갈리나요? 아, 중국, 인도 사람 많은데 1인당 소비량도 많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EU 28개국도 사람이 많은데 미국? 캐나다? 선진국이니까 더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자, 어느 나라일까요? 이 데이터는 OECD 데이터를 썼습니다. 이 데이터의 출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디에서 그 자료를 가져왔느냐에 따라 이 수치가 달라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일단 그래도 OECD에서 좀 공인력이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 1인당 소비량은 EU 28개국이 가장 높네요. 2018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 근데 1인당 소비량 2018년 기준은 베트남이 높죠. 그죠? 예, 이 넘버링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EU 28개국과 베트남,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보다도 오히려 많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돼지고기에 한정됐다라는 거죠. 돼지고기를 우리나라가 참 많이 먹는구나. 아, 대중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뭐, 밑에 보면, 뭐, 스위스, 미국, 호주, 파라과이, 노르웨이, 러시아, 칠레, 이렇게 쭉 순으로 많죠. 하지만 이제 상위권을 보시면 알겠지만, EU 28개국, 사실은 나라별로 보면 EU는 좀 개별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빼고, 그러면은 베트남이나 중국, 우리나라가 월등히 대중이 많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나라 데이터, OECD, 앞에 있는 데이터는 OECD였잖아요. 우리나라 데이터의 육류 소비량에 볼 때 1인당 소비량을 보면 가운데 줄에 있죠. 돼지고기가. 아, 18년에 27kg를 먹었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27kg 정도를 먹는데, 아, 아까 보니까 28.916이었잖아요. 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단위 기준이 다릅니다. OECD에는 저 단위 위에 보면 지육 기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육 기준. 우리나라는 정육 기준입니다. 그 차이는 쉽게 얘기하면 뼈의 무게 차이인데요. 지육은 뼈까지 붙어 있는 상태의 어떤 이제 그 발굴하기 전 상태. 근데 발굴한 후에 정육, 고기량을 봤을 땐 우리나라 기준. 그래서 좀씩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도 보시듯이 그렇다면 그 차이가 일정해야 되는데 좀 편차가 있죠. 그래서 어디 데이터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아, 돼지고기를 많이 먹구나, 먹고 있구나, 먹어왔구나. 그리고 최근에 27kg, 28kg. 최근에는 좀, 아, 갑자기 급등했는데 안정적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나라 데이터로 보면. 그렇지만 OECD 데이터로 보면, 아, 14년도까지는 뭐 한 25kg라고 봤는데, 15, 16, 17, 18은 거의 대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1인당 소비량이 거의 유지되고 있는 수준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지육 기준은 국제적으로는 이 기준을 많이 쓰더라고요. 메트릭 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1000톤인데 1000톤의 의미는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영문에 대해서는 뭐 굳이 뭐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1000톤의 개념이 결국 방금 얘기한 지육에 대한 기준으로 보통 통용이 돼서 얘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자국 내에서 정육으로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육이다. 그럼 지육과 정육의 차이는 가장 큰 건 뼈의 무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뼈의 무게만큼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육 기준의 어떤 데이터들, OECD든 FAO든 뭐 미국이든 미 해외 농업국에서 발표하는 것도 대부분 다 이 기준으로 쓰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것보다 양이 많아요.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소비량에 대해서 그렇다면 OECD나 이런 자료를 봐도 되지만, 내가 구하고 싶어. 그랬을 때 제가 블로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리뷰를 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아, 국가별 1인당 육류 소비량을 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찾지?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1인당 육류 소비량이니까 국가 총 육류 소비량을 인구수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은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추정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사실 종전에는 OECD 자료를 쓰는 게 아니라 미 농무성 해외농업국 자료를 주로 썼었어요. 하지만 꽤 오래전에 이제는 발표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됐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직접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OECD 자료를 보게 됐고, 근데 그거랑 또 기존에 얘기하던 거랑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직접 구하기도 하고 비교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일단 미 농무성 해농업국 자료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요런 이제 요걸 마주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카모더티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부분을 블랭크 선택을 하고요. 지금 여기는 조류가 선택되어 있죠. 사실은 이 아래쪽에 피그, 미트, 피그가 있죠. 아, 위에 있겠네요. M이니까. 그리고 domestic consumption, 소비, 가정 소비량, 모든 나라, 그리고 연도. 그래서 이제 쿼리를 돌리면 이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별 인구수를 보면 뭐 인터넷상에 조회를 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집계되는 기준 시점에 따라 또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때 당시의 데이터를 쭉 구해가지고 그 기준을 맞춰주고 그 인구수를 보면 대략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인구는 역시 중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 인도, 미국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중국, 인도와 미국만 해도 비교할 수는 없고 인도네시아, 브라질 우리나라는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26번에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인구수를 구하고 아까 그 미 농무성 자료에서는 이제 육류 소비 이제 생산 소비량을 구하고 그렇게 이제 소수는 얻은 거죠. 그럼 이제 구해 볼까요? 육류 소비량을 구했고 인구수를 구해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첫 번째 컬럼부터 보면 왼쪽 쭉 아래는 나라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상단에 있는 첫 번째는 비프 앤 빌이니까 소고기, 송아지, 그리고 스와인, 돼지, 폴트리, 브로일러, 닭이요. 폴트리, 터키. 이렇게 해서 육류 소비량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품목으로 한번 기준으로 삼아 봤고요. 그래서 나라별로 쭉 데이터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1인당 이제 육류 소비량은 아까 인구수가 있었잖아요. 요 앞에 컬럼 오른쪽에 있는 그 표에서 보면 인구수를 했고 그걸 나눈 거죠. 그래서 각각을 나누어서 합을 하니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에 대한 1인당 소비량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해보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빨간 거 보면 육류 소비량은 이제 총괄적으로 보면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높죠. 117.9kg이죠. 그리고 미국, 그리고 브라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65kg 정도. 요 데이터로 비교했을 때는 약 반보단 좀 넘은. 아르헨티나랑 비교했을 때는 약 반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네요. 요걸 보기 좋게 한번 다시 정렬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육류 소비량만 봤을 때 그럼 어느 나라가 가장 많죠? 중국. 그렇죠? 제가 뽑은 2014년 기준이긴 하지만 중국. 그렇죠? 중국이 가장 많고, 그냥 나라 전체가 먹는 육류 소비량입니다. 그리고 EU, 미국,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일본, 인도, 아르헨티나, 베트남, 우리나라. 이런 순으로 사실은 육류 소비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축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죠. 그죠? 우리가 다음을 대비했을 때 수입국으로서의 어떤 경쟁과 수출을 하기 위한 어떤 돌파구를 위해서는 이 나라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자, 1인당 육류 소비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쭉 정렬을 시키면 이렇게 아까 보신 내용과 같이 됩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육류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중국. 세계에서 1인당 육류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르헨티나. 자, 제 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텍스트를 좋아하진 않지만 여기다가 좀 놨습니다. 킬로그램에 공세계면 톤, 공세계면 1000톤. 이게 기본 기준인데, 와, 단위가 너무 크죠? 아무튼, 다른 육류도 참고로 보면 그렇습니다. 쇠고기 소비는 미국이, 이 본 데이터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죠? 어쩌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계 및 우리나라 축산업 동향에 대한 기본, 이제 소비에 대한, 육류 소비에 대한 대륙이나 나라별의 어떤 포지션을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데이터, 그런 어떤 기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글로벌 단백질 수요는 어떻지? 그러니까 대륙별 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표현해놨는데요. 대륙별 차이가 극명하거든요. 어디는 먹고도 남고 있고, 그러니까 수출하는 거잖아요. 어디는 부족해서 수입을 해야만 이제 되는 그런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나라 돈육산업 위치는 어느 정도에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약 수출을 한다면 아니면 수입하는 국가로서 나라와의 관계에서의 경쟁력을 한번 가격을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글로벌 단백질 수요 내용입니다. 이런 그래프 자주 보셨죠? 네. 거의 뭐 45도 각도로 지금 수요량이 증가한다고 나타나고 있죠. 물론 45도 각도는 거의 닭고기에 대해 해당하는 거고, 돼지고기는 약 30도, 소고기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정하죠. 그러니까 소비 시장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비량이 쇠고기는 벌써 정책이 왔구나. 세계 각국에서도 소를 더 늘려서 해야 수요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과잉 생산이 되면 가격이 폭락하겠구나. 수출도 못할 수 있구나. 아니면 가격이 폭락했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아직은 상향하고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여기서 짚어볼 게 있죠. 세계 식품 수요는 인구 증가세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 전망에서도 물론 나왔지만 그렇다면 꾸준히 증가할 거냐? 아니면 어느 순간 정점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은 정점이 아니라서 조금이라도 늘고 있느냐? 이런 개념을 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전 시간에 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돼지고기 소비량을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어떤 10년 단위의 이 증가율을 비교를 했었죠. 68년 대비 78년, 88년, 98년, 2008년, 2017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봤었죠.
기억나십니까? 여기에서 밝힌 건 그런 거죠.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증가세는 지금 2008년 대비 2017년을 보면 12%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어떤 추론을 할 때, 아, 떨어지겠구나. 10% 이하로 더 떨어질 거구나. 그러면 10년 내 10%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로 비교했을 때는 더 크지요. 사실은. 그, 그 비율의 이 감소폭이 훨씬 크거든요. 그랬을 때, 아, 눈여겨봐야 된다. 어쩌면 소비 절벽이 올 수도 있구나. 증가세가 멈추는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한정된 시장에서 소비만 이제 그 양이 정해지는구나라는 걸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장 없이 정체된 시장에서 이제 파워게임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시장을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보자는 거죠. 자, 여기 데이터 한번 표를 볼까요? 1968년 대비 1978년에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증가율은 78%였죠. 1978년 대비 1988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증가율은 46%고요. 점점 줄잖아요. 10년마다 78%, 46%, 33%, 20%, 12%. 그렇다면 2026년 아니면 그 반을 잘라서 다시 비교를 해본다고 한들 어떻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2008년 대비 2017년에 돼지고기 소비량의 증가율이 27%로 앞에의 어떤 증가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 감소폭이 굉장히 크죠. 77%, 62%, 27%. 그 다음에는 물음표를 찍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웰빙이든 어떤 채식주의든 어떤 뭐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저감책의 일환으로 어떤 그런 거든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든 아무튼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소비량이 만약에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 이제 생산도 그로 인해서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시장에서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정말 잘 키운 돼지는 누구나 찾는 돼지는 I don't care죠. 뭐 상관없죠. 누구라도 갖다가 잘 팔아줄 테니까요. 하지만 좀이라도 부족하고 처지면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할 거고 수입산이 이제 수입산과 경쟁이 안 된다고 하면 아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경영이 이제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다음 표는 우리나라가 흔히 보는 데이터입니다. 앞에 내용을 만약에 모르고 이런 데이터를 보면, 아, 90년대에는 11kg를 먹었네. 그리고 2000년 16kg, 17kg, 18kg, 2019년에 28kg. 오, 급등했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시장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했어요. 증가해오고 있고 소비량 자체는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OECD 앞에 내용 기억하시나요? OECD에서 15, 16, 17, 18년도가 대부분이 28, 29 정도로 일정했어요. 어쩌면 저는 거기에 더 힘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거의 정체됐다 아니면 유지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더 맞다라는 겁니다. 과거와 비교할 때 아까처럼 증가율을 볼 때도 비슷하지만 증가율이 1%든 2%든 줄어든다는 거는 소비량 자체가 멈춘다는 거거든요. 증가하지 않는다면 소비량이 그만큼만 먹는다는 거니까. 네. 이런 데이터 볼 때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데이터는 이제 축산물 소비량. 우리나라는 정육 기준으로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육류는 19년 기준으로 전체 소, 돼지, 닭만 봤을 때 55kg 정도 먹는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아르헨티나에 비할 수는 없고 중국과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많이 육류를 소비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우리나라 돼지고기 이제
거래 정육량 대비 자급률을 나타낸 건데 여기서 보려는 거는 국산 돼지고기의 정육량은 파란 띠 그래프거든요. 쭉 상승하고 있구나. 소비량은 늘고 있구나. 그리고 많이 먹고 있구나, 국산을. 근데 지금 꺾은 선을 보면 알겠지만 이건 자급률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100만 톤을 먹는데 100만 톤, 106만 톤 맞죠? 106만 톤을 먹는데 이게 약 69.7%를 차지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수입산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먹는 양을 많아지고 다행히 시장도 이제 수입산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커지고 있지만 자급률이 준다는 얘기는 소비가 정체됐을 때는 더더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표로 한번 2019년 데이터만 나타낸 겁니다. 이 데이터는 음, 나중에 어디죠? 유통정보 뭐 상식에 대한 이제 그 과를 할 때 이걸 어떻게 보는지 찾아보는지 그런 내용도 할 거니까요. 아무튼 그 데이터에서 그냥 캡처한 화면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소고기를 한번 볼까요? 소고기는 좀 데이터가 재밌죠? 그러니까 거래 정량량 기준이고요. 아무튼 16, 17, 18, 19를 보면, 먼저 볼 건 자급 상황은 점점 줄고 있죠. 거의 비슷하거나 줄었는데 36% 수준에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24만 톤 정도를 지금 국내 생산되는 양적으로 먹고 있는 거고, 그래도 다행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양적인 변화는 좀 미미하지만 아무튼 늘었죠. 늘었는데 자급률은 줄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시겠죠? 수입산 쇠고기가 다 가져간 거죠. 나머지를. 그렇죠? 아직은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죠. 이 소비량으로만 본다면 소비량 자체가 파이가 커지니까 그 안에서 우리나라도 많이 먹고 쇠고기도 많이 먹고 수입산도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는 많이 먹었어. 근데 자급률이 떨어졌네? 이건 수입산 쇠고기를 더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은 더 키우고 우리나라도 많이 먹었지만 수입산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자금은 떨어지는 상황. 그런 얘기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대륙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표현했던 그 육류의 생산과 소비의 관계에서 과하냐 부족하냐를 나타낸 거예요. 자주 본 그림이죠?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캐나다, 미국은 파란색 계열은 더 남으니까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EU, 그죠? 대표적으로 브라질, 이쪽, 남미, 보이시죠?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호주, 소, 엄청 크죠? 소가 큰 만큼 또 그만큼 많이 과잉 생산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붉은색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먹는 거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렇죠? 이렇게 대륙별로 부익부, 빈익빈. 좀 표현이 좀 딱 맞진 않지만 아무튼 무역 관계에서는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일부의 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생산이 과잉되니까 수출할 수밖에 없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아시아로 가려고 하겠죠. 요걸 뭐 국제 어디 이제 라보뱅크라는 거에서 분석을 했는데 전망을 한 거죠. 얼마만큼의 시장성을 볼 거냐.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성장률은 육류에 대한 소비에 대한 성장성은 있지만 수치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제는 완숙기에 왔다는 거죠. 거의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정적이에요. 소비는 되고 수출은 할 만하지만 크게 시장을 열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시장을 가장 크게 보고 그리고 저 러시아, 그렇죠? 이쪽, 이제 남아시아,
이렇게 이런 시장을 더 크게 본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에서 우리나라 돈육산업 위치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생산도 수, 유통량, 수입량, 수출량, 소비량 이 데이터를 쭉 보면 한국의 순위가 어느 정도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 그냥 가늠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비교한 어떤 이제 지표인데요. 지금 가장 위에 있는 파란 선이 일본의 어떤 생산자 판매 가격. 혹시 기억하시나요? 생산자 판매 가격은 우리나라가 지금 출하할 때 내는 도매 가격, 그러니까 경락 가격과 거의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런 성향으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생산자 판매 가격은 생산자가 팔 때의 가격을 말하는 거니까 어쩌면 가장 기초적으로 잡히는 경매 가격에 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이 지금 가장 높게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일본을 주 타겟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모든 나라들이 가격이 받쳐주니까 팔면 메리트가 크잖아요. 그 다음은 뭐 러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시장도 무시 못할 만큼 큰 시장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듯이. 자, 그러면 아래 있는 그 좀 회색빛 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나라들을 다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다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하는 거죠. 개념상 접근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시장을 열 때는 위에 일본, 러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어떤 비교급으로 봤을 때 이게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이제 표를 통해서 세계의 어떤 돼지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돼지나 돼지고기를 나눠서 이제 각각의 어떤 생산량, 유통량, 소비량 이런 걸 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자, 세계 돼지 공급 및 유통에 대한 표입니다. 이미 농무성 자료고, 이 자료는 이제 한국의 축산물 유통이라고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발간한 내용을 참고로 했습니다. 공급은 왼쪽이고요. 공급은 2월 생산 수입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유통은 수출, 도축, 손실, 재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를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이라고 했을 때는 2월, 그러니까 작년에 2월 된 사육도수, 그리고 올해 생산된 도수, 이 중에 또 수입을 해왔으니까 이제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합산을 해서. 그리고 이 공급을 기초로 이제 유통을 시켰을 때 어떻게 이제 빼나가는 거잖아요. 빼기. 그러면 다른 나라 팔았어. 그럼 수출. 그리고 도축해서 잡았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육에선 빠져야 되니까요. 도축.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손실이 난 거죠. 예. 그리고 재고. 재고는 바로 또 이제 저쪽 2월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돼지는 몇 두인가요? 2018년 공급의 합계가 보시면 알겠지만 205, 898, 1000두잖아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0억 마리라는 개념인가요? 제가 잘못 계산하지 않았나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한 해에 공급되고 유통되고 일부는 이제 재고가 남지만 아무튼 20억 두를 생산하고 뭐 수출입으로 주고받고 소비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이 속에 우리나라 돼지를 따로 본다면 정말 작은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나라별로 한번 쭉 20억 마리를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이 이제 공급 두수가 많은 데는 어디예요? 어디? 중국? 그렇죠. 중국이죠. 사실은 돼지 공급 두수로 보면 EU 28개국을 합산한 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인당 소비량에서는 굉장히 높았지만 대부분의 생산 이제 공급된 것들은 어쩌면 EU라는 나라는 자국의 인구가 그만큼을 먹고 많은 부분을 먹지만 많이 남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중국은 인구도 그만큼 많으니까 1인당 소비량이 EU28보다는 좀 작게 나온다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와, 우리나라는 지금 네, 3천만 두로 잡혀 있죠. 이 데이터를 보면. 아무튼 이 데이터는 미 농무성 자료고 예, 그 데이터를 기초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자료와 딱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요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표는 이월두스입니다. 이월두스 또한 많이 키우는 나라에서 결국은 이월되는 사육두수가 그만큼 많다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이월되는 비율을 알고 싶다면, 네, 그 해에 생산된 대해서 이 이월되는 비율을 좀 보면 되겠죠. 3천만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127만 도 정도 지금 2월 사육도수로 보고 있는 거죠.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어서. 왜냐면 12월 30일 날 딱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다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1100만 도 정도는 쭉 이어지는구나. 자, 그에 생산하는 이제 두수를 보면 역시 중국, EU 28개국,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이렇게 높죠? 많죠? 대부분 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나라들이고 우리나라에서 볼 때 생산 두수 1900만 두 정도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 두수인데요. 사실은 수입 두수의 의미는 좀 왜냐하면 돼지 자체의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어쩌면 정돈일 가능성이 제일 크고 그리고 미국은 캐나다와 붙어 있어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캐나다와의 교역에 의한 돼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자, 다음은 이제 세계의 돼지 유통 두수입니다. 공급이 그만큼 됐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소비로 이어지기까지의 유통은 얼마만큼 되느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거의 그러니까 값은 같다. 그렇죠? 맞춰야 되겠죠. 공급이 된 만큼 유통이 돼야 되니까요. 네, 중국, EU, 미국. 이제 뭐 이 순위는 거의 변동이 없죠. 돼지에 있어서는. 자, 유통될 때 첫 번째 탈출구는 수출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로, 거의 수출이 없습니다. 돼지에 대한 수출은 없죠. 그랬을 때 캐나다가 5264, 그렇죠? 캐나다가 아마 아까 미국일 것 같은데 아무튼 차이나 중국도 꽤 있네요. 그리고 EU 28개국이 이제 돼지를 수출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도축두수입니다. 도축두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1700만 도 정도 잡았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중국, 와우, 진짜 비교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나눌 수가 없네요. EU 28개국이야 뭐 28개니까 좀 뭐 뺀다고 하더라도 미국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거의 뭐 9배? 오, 그렇죠? 이-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규모잖아요. 사실은 국가였던 이 원천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볼륨도 얼른 커져야 될 텐데 오히려 자급 상황이 좀 줄고 있고 그 주는 걸 어떻게 디펜스 그러니까 방어할 거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예,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세계 시장을 개척해서 아, 중국에 팔아야 되겠어. 이런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좀 더 신명날 텐데 사실은 어쩌면 질병 탓, 어쩌면 뭐 환경 탓, 그렇죠. 탓하면 이유를 찾으면 끝도 없지만 사실은 좀 안타까운 면이 큽니다. 그래도 일단은 방어를 잘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그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꽤 많죠.
손실도 우리나라도 손실이 꽤 많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2010년, 11년 구제역으로 사실은 다 그걸 손실로 보니까 그런 개념의 손실도수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고 사육도수 또한 마찬가지죠. 예, 그냥 그 해에 이제 많이 키우는 나라에서 그 뭐 많이 좀 많이 남게 되고 재고로 가져가는 개념이 되겠죠. 1100만 두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고로 가는 거네요. 다음은 종돈 수입 현황입니다. 2013년 이후 2014년 종돈 수입 두수가 감소했죠. 그리고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죠. 예, 어떤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보면 종돈을 수입을 늘렸다는 얘기는 개량을 좀 더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다음은 돼지고기입니다. 앞에는 돼지, 생축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도축을 하고 나서 고기가 이제 됐을 때의 돼지고기 유통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단위가 두가 아니라 이제 천 톤이 되겠죠? 자, 공급, 2월 생산, 수입, 그렇죠? 유통, 수출, 소비, 재고. 같은 개념으로 연속선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2월 생산, 수입으로 이제 똑같은 관계고요. 유통은 수출, 소비, 재고. 요 합산한 가격, 이제 값과 같죠. 그리고 공급과 유통은 데이터가 또 같고요. 공급이 된 만큼 유통이 된다라는 시각으로 이제 맞춰 놓는다. 그리고 이 자료는 미농무성 자료고 이 기준은 정육이 아니라 지육 개념으로 통일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공급 두수가 돼지는 20억 두라고 했는데 공급의 이 지금 단위는 1000톤이잖아요. 와, 이거는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21, 121, 650, 1000톤. 네, 아무튼 그만큼을 2018년도에는 공급했고 유통했다. 그리고 그 중에 100, 아니 112, 472, 1000톤만큼 소비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급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급량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2월 되는 양, 생산량, 수입량을 합산한 값과 같다. 그랬을 때 중국, EU, 미국, 브라질, 러시아 순으로 역시 돼지고기 공급량이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2182 1000톤으로 대략 한 12 정도 되나요? 12 정도, 12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네요. 그러니까 공급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잘하고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상위 그룹과 비교하면 뭐 중국이나 미국과 바로 비교를 못 하겠지만 일본 아니면 캐나다, 베트남 이런 쪽하고는 비교가 되는 거죠. 돼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들과 한번 경쟁도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계 돼지고기 수입량입니다.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물어본다면 미국, no, 중국이죠. 중국. 그렇죠. 중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요. 일본일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생각보다 일본이 많습니다. 이제 그 어떤, 그렇죠. 아까 경쟁력 비교해서 봤잖아요. 일본이 생산자 판매가 가장 높다라는 얘기는 소비자 가격까지 가장 높다라고 보잖아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장에 많이 수출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의 어떤 자급 상황이 약 5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일본을 주타겟으로 해가지고 수출을 하려는 국가들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가격이 또 받쳐주니까요. 그런 방향에서 우리나라 또한 무관하지 않죠. 우리나라가 지금 69% 정도 자급 상황에서 점점 밀고 들어오면, 어쩌면 또 모동 감축을 논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자금률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가격이 폭락한다고 모돈을 감축한다. 그럼 모돈을 감축하면 자급 상황이 떨어진다.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또 다시 늘려가지고 공급을, 그렇죠. 돼지는 그나마 빠르죠.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긴 한데, 하지만 수요가 우리나라 돼지를 계속 찾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리잖아요. 그렇게 보는 때 수입, 수입산 돼지고기의 질과 우리나라의 질의 차이가 만약에 차이가 없거나 극히 작다면 소비자의 선택은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 네, 뭐, 걱정하면 끝도 없는 거고, 예, 좀 좋은 쪽으로 보면, 네,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 시장이 그래? 한번, 그런 시장이라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쪽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세계 돼지고기 유통량입니다. 그러니까 유통량은 아까 말씀드렸죠. 수출량과 소비량과 재고량의 합산이다. 그렇죠? 수출, 소비, 재고. 그러니까 유통량은 공급량과 같다라고 했고, 총량의 개념이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돼지고기는 218이 1000톤 정도, 네, 유통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 어느 나라랑 비교할까요? 미국이랑 비교한다면 6배, 2, 6, 10이잖아요.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준에 비슷한 데는 캐나다나 아니면 뭐 필리핀보다는 조금 높고, 그렇죠?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수출량입니다. 수출. 우리나라가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거의 데이터가 무색할 만큼 없는데, 수출이 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제 수출국들이 우리나라를 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수출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면, 우리는 수출을 못하고 그쪽이 수출만 한다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많습니까? 농가부터 시작해서 뭐 도축장, 유통, 식유 포장 처리 업체, 판매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 작업 상황이 가령 그런 게 갑자기 궁금하네요. 자급률이 1%줄 때마다 누군가는 그걸 못 파는 거잖아요. 어쩌면. 아닌가요? 어쩌면 공급, 이제 소비량, 우리나라 국산 돼지고기의 생산과 소비량은 늘었으니까 아직은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죠. 조만간 정말 따라가지 못한다면 자급률이 줄고 우리나라의 생산량 또한 줄어든다면 농가뿐만 아니라, 그렇죠. 유통도 같이 이제 못 버티는 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아무튼 수출이 대안인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돼지고기 소비량입니다. 단연 뭐 돼지고기는 중국의 돼지고기 뭐 좋아하는 정도는 다들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가 2001 1000톤으로 볼 때 EU 27개국, 27개국만 했네. 아무튼 그쪽하고 비교하면 10배. 그리고 뭐 중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소비를 키워야 사실은 뭔가가 되는 건데, 뭐, 한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소비량은 굉장히 작아 보였지만, 지금 본 데이터를 보듯이 1인당 소비량은 또 많아요.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거의 1인, 개인이 먹는 거는 어쩌면 한계에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더 많이 드세요.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게 어쩌면 이제는, 그렇죠. 중국이나 이런 나라만큼 더 많이 드세요라고 해야 되는 건데, 와, 센세이션이 불지 않는 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네, 지금의 데이터는 굉장히 좋지만 이게 상위에 있을수록 발전에 대한 어떤 점프하기는 굉장히 버겁잖아요. 그런 방향에서 소비를 높이기 위한 방향도 좋고, 뭐 앞에 살펴본 것처럼 수출을 해야 이 소비의 어떤 이제 보완책으로 또 가능할 텐데, 그럼 결국 이어지는 건 뭡니까? 어차피 소비하는 개념으로 볼 때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한 마리 소비를 촉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삼겹과 목삼 위주로 주로 쭉 풀려가지고 가격이 높게 형성돼가지고 소비되는 시장,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편향된 시장 말고 앞다리 뒷다리조차 이제 뭐 생햄이든 뭐든 어떤 식의 어떤 다양한 그 방법,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썰어서 구워 먹는 단순한 어떤 식습관에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개념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문화가 되려면 구이는 문화잖아요. 굉장히 오래도록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형성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햄을 좋아했나요? 아니면 썰어 먹는 걸 익숙한가요? 생햄 자체를? 그렇진 또 않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문화를 형성하려면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문화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1인당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개인에 대한 타겟을 삼는 것보다, 그러니까 급식에 대한 소비량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전통시장을 통한 소비가 이제 증가되도록 유도하거나 이런 건 꾸준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건 상당히 지금 우리가 안 해본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하고 뭐 우리나라 돼지가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일상 중에 돼지고기를 마주하는 경우를 보면 사실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 뻔한 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장에 뭐 저기 어디였죠? 뻔한 시장에 이베리코가 들어오니까 한번 확 광풍이 불지 않습니까? 아,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만한 품질 돼지가 있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광풍이 한번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한번 보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지금은요. 앞에 본 세계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에서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량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들여올까요? 돼지고기를?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뭐, 많은 나라가 있죠. 이때까지 살펴보면. 러시아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죠. 일본도 있네요. 자,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는 누구와 경쟁하고 있나요? 어느 나라의 그 돼지고기를 타겟으로 우리가 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돼지를 어떻게 생산하는지도 관심 가져야 되고.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돌려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누가 만만하게 볼까요? 자, 미국이 월등히 많고요. 독일, 예, 생각보다 독일이 많죠. 그리고 칠레, 그렇죠? 스페인. 뭐 단연코 EU에서 들어오는 돼지고기가 많죠. 그랬을 때 미국과 칠레, 캐나다, 예, 이 나라, 그리고 멕시코, 많은 나라들이 돼지를 이제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라는 이제 알았단 말입니다. 아, 미국이 우리나라를 좀 만만히 보고 많이 파는구나. 예, 그렇게 봤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위로 보면 어느 부위를 가장 많이 우리가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필요하다고 사올까요? 삼겹살, 목살, 어느 부위일까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삼겹살이 주로 많았습니다. 삼겹살이 높은 가격에 팔리니까, 당연히 삼겹살을 많이 가져오는 거 아니야? 근데 최근에는 앞다리가 많아졌습니다. 이유를 아시겠나요? 뭐 특정 어떤 외식 브랜드에서 예, 수입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프랜차이즈로 해서 뭐 정해진 시간에 그 가격을 놓고 마음껏 먹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쪽으로 어떤 식의 바람이 불면 사실은 그 소비가 갑자기 급증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개념이에요. 특히나 앞다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앞질렀다라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 그래프상의 비교가 아니라 이제 표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앞다리, 뭐 삼겹살은 여전히 꾸준하고요. 그리고 앞다리, 목심, 순으로 이제 수입량이 이제 많은 거죠. 다음은 돼지고기 수출량입니다. 어, 주로 열처리 된 상태로 나가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든, 이 부분이라도 많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수출이 커져야 우리나라의 어떤 국내 시장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수출하는 대상 국가는 어디일까요?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러시아, 말레이시아? 뭘 갖다 팔아서 그만큼 수익을 내려고 했을까요? 그런 게 아마 보일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보면 홍콩이 많습니다. 홍콩이 월등히 많고요. 그다음에 일본, 태국 이런 식으로 이제 잡고 있죠. 많은 나라에 이제 수출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어떤 그러니까 부가치나 어떤 수익을 내는지는 사실은 저도 궁금합니다. 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예, 지금까지 세계 속 우리나라의 어떤 돈육산업 위치를 보기 위해서 처음 도입에서는 육류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는 뭐 1인당 육류 소비량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또 육류 소비 자체, 그 나라에 어디가 많은지도 한번 비교를 해봤죠. 답은 아시죠? 어떤 건 중국이고 어떤 건 아르헨티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가장 많은 부위는 이게 다 경쟁 요소잖아요. 그 자리를 우리가 앞다리 수입이 많이 늘었다면 우리나라 앞다리도 많이 남거든요. 그거를 그쪽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노력들을 누군가는 하고 있을 거고, 그래야만이 그 가격들이 결국에 생산 농가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력하자라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본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세계 시장을 보면, 글로벌 단백질 수요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단백질 수요에 대비했을 때, 대륙별로 이 차이가 크구나. 미국이나 캐나다, 남미, 북미, 어떤 아메리카 대륙은 주로 수출에 대한, 공급에 대한 생산이 굉장히 많고, 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쪽은, 사는 인구보다, 그러니까 소비가 많으니까, 많이 부족하구나를 많이 알았겠죠. 좀 안타까운 건 이렇게, 우리나라 또한 이제 내부 시장을 키우고, 남은 것들을 밖으로 팔아도 되는 구조인데 생산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수출이 막혔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에 좀 안타까움을 좀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다리를 무한 리필 형태로 해서 앞다리를 양념을 해서 무한 리필로 소비를 촉진시킨 것처럼 우리나라 돼지도 충분히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거, 누군가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광풍이 돼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한번 바람이 싹 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주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